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약간 귀가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꼭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버스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타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럼 막 자기들끼리 우르르 얘기를 하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대박, 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표현들이 몇 개로 그냥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협소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되게 약간 꼰대 같지 않나요? 우리의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내가 짜증나서 힘들 때가 있고 외로워서 힘들 때가 있고 괴로워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짜증난다라고만 이렇게 퉁쳐버리면 내 감정의 결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언어로 발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주로 쓰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책을 제가 2권을 가져왔어요. 한 권은 마음사전이라는 책이고요. 한 권은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마음사전이라는 이 책은요, 정말 스테디셀러예요. 엄청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김소연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디테일들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꼭 사전적인 정의만이 아니라 어떤 나의 마음에서 기반되는 어떤 단어들을 한번 내가 구별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되는 책들을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다라는 말, 그리고 쓸쓸하다는 말, 그리고 권태롭다는 말, 이것은 모두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외롭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이 조금 외롭네. 내 마음이 좀 비어있는 것 같아 라고 내 마음의 정적인 모습을 내가 응시하는 느낌이라면 쓸쓸함은 어떤 조금 더 외부의 시선이 간다는 거죠. 어떤 풍경들을 보니까 쓸쓸함이 느껴지네 라고 해서 외부의 풍경들에서 내가 어떤 나의 마음의 외로움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느낌인 거죠. 경치를 보고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권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권태는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랑도 또 다른 것이 권태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그 상태 자체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나 쓸쓸함은 내가 어떤 의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외로움, 쓸쓸함에서 조금 벗어나서 뭔가를 해봐야겠어? 라고 어떤 나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권태라는 거는 그냥 나의 이 외롭고 쓸쓸하고 이 고독한 상태 자체를 그냥 내가 쳐다만 보겠어. 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 시인 이상이 권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권태로워 보인다. 나도 권태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책 제목이 외로움도 아니고 쓸쓸함도 아니라 권태였던 것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을 느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권태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정에도 여러 가지 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결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 시작하면 내가 사실은 외로운 게 아니고 쓸쓸한 거였네.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괴로운 거였네 라는 식으로 내 마음의 결을 조금 더 화소 높게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시인답게 이제 본인만의 사전을 또 만들어둔 페이지가 있는데 뒤쪽에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처럼 이렇게 마음 사전을 정리해 두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고마움의 뜻은 미안함의 밀도가 높을수록 발화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명치를 때리는 고마움을 맞이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와요. 막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소리가 나오죠. 나한테 막 이렇게 콧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너무 고마울수록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시인의 사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더 내 마음을 찬찬히 톱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약간 낯설게 보이실 거예요. 내 마음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제가 또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아껴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제목이 우리말 어감사전인데요. 표지에서도 보이듯이 같은 어감이라는 단어도 어떤
폰트로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른 느낌 있죠. 말도 마찬가지다. 어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걸 쓰신 분이요, 안상순이라는 선생님이 30년 넘도록 사전을 만드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만드신 편집자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 제가 너무 좋았다 그랬더니 편집자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 책 만들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이 책이 나오는 걸 못 보시고 돌아가셨대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의사로부터 이제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때가 이 책이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최종고를 다 보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부인에게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책 원고를 가져다 주세요 였대요. 그래서 책이 나오기 직전에 요거 이렇게 가제본 된 것만 받아보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셨대요. 근데 우리나라 최후의 이제 사전 편집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셔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요 분께서 우리 마을이라는 곳이 너무 소중한 자원이다. 이것의 디테일을 우리 사람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뉘앙스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분석을 하셨어요. 전 여기서 또 재밌었던 표현이 뭐였냐면, 당신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신은 유일하게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만 존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항상 고생이야 라고 할 때는 고마워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대의 의미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이름이 뭐야? 당신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뉘앙스들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책을 시작할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한 감으로 익힌 한국어에서 단단한 알매 기반한 한국어로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자, 우리는 한국인이라면 사실 정확한 용법은 모를지라도 대략 쓰임은 알고 있어요. 존경, 공경, 존중 다 다르게 쓰이지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다른데라고 하면 단단하게 알매 언어로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정말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존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본받을 점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은요,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예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떻게 쓰이냐면, 와, 친구지만 내가 존경해 라고 쓸 수 있죠. 하지만 친구지만 내가 공경해 라고는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존중은 뭐냐면 그 자체로 인정을 해줘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경해 주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존경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존중해 주세요 라는 말이 맞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단단한 차이에 기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 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던 말들도 내가 조금 더 깊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쓰는 말들, 이 사실은 우리가 몇 개를 돌려막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좋았다는 거는 그냥 개 좋았어, 짱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싫었다는 거는 그냥 슬펐어, 핵구려, 너무 괴로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차이를 구별을 크게 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어에는 정말 미묘한 어감들이 너무나 다르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미묘한 차이들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미묘한 언어들을 우리가 생각 속에서 뱉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높은 화소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이런 독자님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작가님, 제가 머릿속에서 떠다니기만 했던 것들, 제가 생각만 했지 그게 뭐야 라고 정확히 표현을 못했던 것들을 작가님이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순간 좀 재수없었나. 아무튼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책을 읽을 때 거기서 쾌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 내가 머릿속에서 떠다니고만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말로 뭔지는 설명을 못했어. 근데 이 작가가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차이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데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세상을 보고 싶다면 이런 책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조금 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문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